안녕하세요. 담솔북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양귀자 장편소설 모순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현재도 베스트셀러에 기재되어 있을 만큼 정말 롱런하는 소설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15번부터 17번 차트 부분을 읽을 예정입니다. 15. 씁쓸하고도 달콤한. 너무 특별한 사랑은 위험한 법이다. 너무 특별한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만 다른 길로 달아나 버린 아버지처럼 사랑조차도 넘쳐버리면 차라리 모자란 것보다 못한 일이다. 방법이 없었다. 나는 회사가 한가한 1월 한 달간 월급 없이 쉬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잠시도 아버지를 혼자 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복바람으로 절룩거리며 집 밖으로 뛰쳐나가기는 다반사이고 홀로 조용해서 들여다보면 두루마리 휴지에 성냥불을 당겨 불놀이를 하는 위험천만한 순간을 발견하기도 했다. 병원에서도 고개를 흔들었다. 오른쪽을 마비시킨 중풍은 이미 굳어버렸고 치매는 나날이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병원에서 만난 어떤 보호자는 자신의 친정어머니도 저런 상태로 10년을 살았다고 여러 번 내게 강조했다. 위로인지 경고인지 분간할 수 없는 말이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지난 연말, 나는 만나지 못했지만 이모와 이모부도 다녀갔다고 했다. 병든 아버지, 가련하고 무력한 아버지, 힐끔거리는 아버지, 염치도 모르는 아버지. 이모와 이모부가 오랜만에 다시 본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것이어서 나는 몹시 마음이 상했다. 푸진 첫눈 이후 다시 눈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첫눈 오던 날 이후론 이모를 만나지 못했다. 눈이 오면 이모에게 달려가 선물로 주려던 CD도 그냥 내 서랍 속에 잠겨 있다. 니네 이모 되게 말랐더라. 자꾸 여기저기가 아프대. 어머니가 전해주는 이모 소식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게 다 응석인 거야. 평생 늘어진 팔자에 할 일이 그것 말고 뭐 있어야지. 이모가 사온 한겨울 수박의 속살은 붉고도 달았다. 다디 단 수박을 아버지보다 맛있게 먹으면서 어머니는 또 그렇게 잊지 않고 쓴소리를 붙이는 것이었다. 우리 집의 새해는 대문에 주먹만한 자물통을 매다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우울한 새해였다. 아버지는 가끔 제정신을 쓰는 때도 있었으나 나는 그동안 제정신인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만 아버지는 종종 맑은 정신이 되었다. 새벽에 먼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네 아버지가 가만히 자는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 얼마나 놀랬는지. 그런 때는 완전히 제정신이야. 너무나 멀쩡하게 말도 잘해. 그러나 어머니는 아버지가 당신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나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다. 완전한 제정신으로 멀쩡하게 어머니에게 했다는 그 말이 궁금했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의 행동으로 나는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온 아버지를 용서하고 있었다.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벌벌 떨고 있는 아버지한테 고래고래 소리는 질렀지만 나에게 아버지에 대해 여전히 포악한 어휘만 골라 사용하는 과장법을 잊지 않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진모 때처럼 또 슬슬 힘을 내고 있는 중이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어머니의 독서였다. 정신분열증의 이해와 치료라는 의학서적에서 일본어 회화책으로 그리고 느닷없이 딱딱한 법률 서적을 읽어야 했던 어머니는 요즘 다시 중풍 이렇게 치료한다. 나 가정을 파괴하는 병, 치매 같은 의학 서적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도 않은 것이었다. 어쩌면 나도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았는지 몰랐다. 어머니가 제안하기 전에 내가 먼저 1월 한 달의 휴직을 주장했던 것도 그랬고, 진모한테는 돌아온 아버지의 중풍까지만 이야기하자고, 빠른 속도로 정신이 무너지고 있는 치매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고 했던 것도 내가 먼저였다. 내가 그랬듯이 진모 또한 아버지의 중풍은 참을 수 있어도 치매는 참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은 아버지보다 오히려 진모 쪽이었다. 어머니 대신 내가 진모를 면회해서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진모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문제아로 이곳저곳 고등학교를 떠돌던 진모가 간신히 얼룩진 학창시절을 마감하는 것까지 지켜보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길을 떠났던 아버지였다. 아버지한테 말했어? 내가 여기 있다는 말 했어? 진모가 내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그 사이 수염은 보기 좋게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누가 보아도 최소한 조폭의 거물급 조직원으로 보일만 했다.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안 물어? 나 안 찾았어? 나 취직해서 지방에 내려가 있다고 그래. 거기까지만 말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말할 거야. 나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야.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보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 많이 묻어있는 진모의 그 말이 의미심장했다. 나한테 그랬듯이 아버지는 진모에게도 아버지만이 알고 있는 삶의 비밀을 나누어 주었던 것일까? 아마 아버지는 그랬을 것이다. 나를 사랑한 방식대로 아버지는 아들도 그렇게 사랑했을 테니까. 시장이 쉬는 날이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볼 수 있었던 1월의 어느 날, 나는 미루었던 김장우와의 약속을 지켰다. 붉은 장미 한 다발과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간 그의 아파트에는 형과 형수, 그리고 2명의 조카와 조그마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다. 거기에 김장우까지. 대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협소한 공간이었지만 모두들 아주 밝은 표정이어서 모처럼 기분이 좋았다.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물며 조그만 강아지까지도 내가 머지않은 미래에 한 집안 식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고 있지 않았다. 형은 첫눈에도 선량한 사람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고, 형수는 순하고 후덕한 사람이었다. 형은 나를 재수씨라고 불렀고, 형수는 당장의 동서라고 호칭했다. 김장우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우리 두 사람의 결혼 계획도
형의 입에서는 술술 흘러나왔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올 봄에 결혼식을 올릴 것이고 신혼집은 부근의 작은 아파트가 될 모양이었다. 형과 형수가 우리들의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다는 증거는 집안 여러 곳에 눈물겨운 내핍의 흔적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 방문한 나를 위해 마련한 것이 돼지 불고기인 것도 그의 형수 말대로 하면 지금 쇠고기 먹으면 뭐해요? 우리 도련님 장가 보내놓고 나중에 먹으면 더 좋지요. 라는 식이었다. 그림 같은 풍경이었다.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을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다. 김장우는 형이 뭐라 할 때마다 연신 나를 돌아보았다. 저런 내 형을 너도 나처럼 좋아해주면 정말 좋겠다는 듯이. 혹시 너보다 형을 더 사랑해도 용서해달라는 듯이. 그러나 나는 그런 김장우의 얼굴에서 문득 아버지의 얼굴을 읽었다. 너무 특별한 사랑은 위험한 법이었다. 너무 특별한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만 다른 길로 달아나 버린 내 아버지처럼 김장우에게도 알지 못하는 생에 다른 길이 운명적으로 예비되어 있을지 몰랐다. 지금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사랑조차도 넘쳐버리면 차라리 모자란 것보다 못한 일인 것을. 착하고 착한 우리 안진진, 정말 착하고 착한 내 안진진. 그날 형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목, 우리 집 어디쯤에 으슥한 골목에서 김장우는 몇 번이고 그렇게 주문을 외며 내 이마에, 내 코에, 내 입술에 입 맞추었다. 씁쓸하고도 달콤한 입맞춤이었다. 16. 편지. 진진아, 너무 빠르게도 너무 늦게도 내게 오지 마라. 내 마지막 모습이 흉하거든. 네가 수정해줘. 너무 빠르게도 너무 늦게도 내게 오지 마. 내 마지막 모습이 흉하거든. 네가 수정해줘. 그날 내가 받은 이모의 편지는 그렇게 끝났다. 회색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서서히 세상 전체를 결빙시키려고 작정한 듯 시시각각 수은주가 내려가던 삭막한 2월의 어느 날이었다. 어떻게 그 일을 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그 일을 말하기가 이토록이나 힘이 든다. 두 손은 떨리고 눈앞이 흐리다. 1월 한 달의 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지 꼭 열흘 만에 그 일이 일어났다. 오후 3시 사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니 내 책상 위에 조그마한 소포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안진진 씨, 거기 소포 빠른 우편이더라. 누군가 내게 그렇게 말했다. 거기까지는 무심했다. 정녕 아무런 예감도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한 가닥 불길한 스침조차 감지할 수 없었던 오후 3시에 나른한 시간이 뚫고 그 편지는 내게로 날아왔다. 마치 벼락처럼. 이모,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칸에 이모는 그렇게 단 2글자만 기록했다.
그때도 의심이 없었다. 우편 제도를 이용한 소포나 편지는 처음이었지만 이모라면 적어도 발신인란을 그런 식으로 이용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어야 했다. 너를 보고 싶어하는 이모라거나 네가 좋아하는 이모라는 정도는 향기를 담을 줄 아는 사람이 이모였다. 실제로 이모한테 나는 가끔씩 선물과 함께 그런 카드를 받아본 적이 있었다. 안진진.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수신인란에 내 이름자도 한 획 한 획이 너무나 굳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을 터였다. 오랜 시간을 들여 안, 진, 진 석자를 썼다는 것을 덧칠되고 겹쳐진 볼펜의 잉크가 이렇게나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데, 상자 속에서 열쇠 2개와 봉투에 담긴 편지가 나왔을 때 기가 막히게도 나는 피식 웃기까지 했었다. 열쇠라니, 소포에 열쇠를 담아 보내다니. 자, 이모는 지금 나에게 무슨 장난을 거는가. 나는 진정 그렇게 여겼다. 아, 그래서 나는 피식 웃었다. 게다가 나는 또 어떤 짓을 했던가. 이번엔 이모가 어떤 아름다운 음모를 꾸몄는지 궁금한 마음만 앞세워 함부로 겉봉을 뜯어버린 나. 거친 손길에 무참히 살점이 뜯긴 봉투 속의 하얀 편지지. 거기 붉은 피가 흐르고 있을 줄이야.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이모의 편지는 진진아 하고 정답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되고 있었다. 진진아, 지난 며칠간 너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했는지, 정작 지금 편지를 쓰는 순간에는 너무 지쳐서 준비했던 그 많은 말들을 떠올릴 힘이 나지 않는다. 이 편지를 너한테 보내야 한다는 결심은 아주 쉽게 했었어. 너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었어. 너라면 내가 다 하지 못하고 가는 내 삶에 변명을 마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지. 너라면 나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았어. 나 이제 끝내려고 해.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냐고 묻는다면 참 할 말이 없구나. 그것이 나의 불행인가 봐. 나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 힘들었던 내 인생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건 말이야. 어려서도 평탄했고 자라서도 평탄했으니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 이후에는 더욱 평탄해서 도무지 결핍이라곤 경험하지 못한 게 철저히 가로막힌 이 지리멸렬한 삶. 그래서 그만 끝낼까 해. 나는 늘 지루했어. 너희 엄마는 평생이 바빴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돈도 벌어야 하고 무능한 남편과 싸움도 해야 하고 말 안 듣고 내빼는 자식들 찾아다니며 두들겨 패기도 해야 했고 언제나 바람이 싱싱 일도록 바쁘게 살아야 했지. 그런 언니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나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고 싶었어. 무덤 속처럼 평온하게 말고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나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는 상상도 적잖이 해봤지. 하지만 쉽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 튼튼한 성곽에 갇혀 있었고 성곽을 부수자니 마음을 다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나 때문에 그러는 것, 나는 정말 못 견디겠더라.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묵묵히 사는 길도 있는데 난 그것도 안 돼. 정말 안 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어, 진진아. 나 여기서 그만 이 생을 끝내기로 했다. 죽는 일보다 사는 일이 훨씬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거든. 나는 용기가 없어서 너무나 바보 같아서 여러 사람이 크게 다치는 대형 사고를 만나면 절대 생존자 명단에는 오르지 못할 위인이라는 것 잘 알아. 그러니 이 죽음도 뜻밖의 만난 하나의 사고라 여기자. 진진아, 사고 뒤처리를 너한테 맡기고 가는 이모를 제발 용서해 주길. 네가 이 편지를 읽을 시각이면 아마 나는 떠났을 거야. 그때 나한테 와줘. 와서 나를 수습해줘. 이모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그 이후일 거야. 숫자에 약한 내가 거듭거듭 시간을 계산하고 우체국에 가서도 물어보고 했으니 설마 틀리지 않겠지, 진실로. 이 마지막 일에는 실수하고 싶지 않다. 주리와 주혁이한테도 네가 나를 변명해 주기를 바래. 그 애들은 공부가 끝나도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살기로 결심했단다. 내가 없으면 훨씬 홀가분하게 이 땅을 잊을 수 있겠지. 그 애들을 원망하지는 않아. 그 애들처럼 살 수 없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지. 진진아, 너무 빠르게도 너무 늦게도 내게 오지 마. 내 마지막 모습이 흉하거든. 네가 수정해줘. 내 생애에 이런 편지를 받게 될 줄 어찌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모가 이런 편지를 내게 보내리라고 어떻게 짐작이나 했겠는가. 이모 집으로 달려가면서 쉴 새 없이 부르짖었던 마음속 내 기도는 단 한 줄이었다. 하느님, 이 편지가 이모의 장난이게 해주세요. 제발 장난 편지로 만들어주세요. 장난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니 절대 그렇게 믿어야 했기에 나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혼자 이모 집으로 달려갔던 것이었다. 수선을 피우거나 누구에게 이 사실을 말해버리면 진짜가 되어버릴까 겁이 났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일이 진짜가 아니게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만 가득해서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그러나 장난이 아니었다. 하나의 열쇠로 대문을 열고 나머지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을 채우고 있는 기이한 정적이 단숨에 그 사실을 깨닫게 했다. 어두침침한 집안, 그림처럼 둔중하게 늘어뜨려져 바깥 세상을 차단하고 있는 기다란 거실 커튼. 이모는 바로 그 커튼 밑에 반드시 누워 미동도 하지 않은 채였다. 이미 숨져 있는 이모를 발견한 뒤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 숨이 막히는 공포가 한 차례 나를 덮쳤던 것, 그것은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깐이었다. 나는 곧바로 이모의 편지를 떠올렸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내 마지막 모습이 흉하거든. 네가 수정해줘. 수정할 것은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괴로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모든 것을 다 처리한 뒤 이모는 바깥 세상을 내다보며 마지막 숨을 거두기 위해 창가로 왔다가 거기서 영원히 먼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 수정할 것이 있다면 단 하나,
죽음뿐이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어머니는 내 전화를 받다가 전화 저쪽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외마디 비명을 남긴 채로. 어머니가 정신을 잃었다는 것을 팽개쳐진 수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시장 사람들의 어수선한 움직임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에게 달려갈 수가 없었다. 이모를, 창 밑에 누워있는 슬픈 이모를 지켜야 했으므로. 어둠이 세상을 덮어버리기 전에 어머니보다 이모부가 먼저 도착했다. 이모가 계산한 그대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온몸을 떨며 울고 있는 나를 밀치고 이모부는 이모에게 달려갔다. 그때 이모부가 뭐라고 그랬던가. 무슨 짓이야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모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이모를 땅속에 묻고 난 뒤에도 이모부는 오직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이모에 대한 배신감에 시달렸다. 이모부 다음에 달려온 사람은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얼굴이 그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는 것을 나는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모의 가슴에 엎드려 숨이 끊어질 듯 애잔하게 울던 어머니. 어머니는 몇 번이나 시신했다. 그것은 결코 과장법이 아니었다. 지금은 너무나 달라서 선명하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어머니와 이모는 한 몸이었다. 한 몸의 두 사람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았던 것이었다.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 나는 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했다. 주리와 주혁이는 장례식 날 운구 행렬이 막 떠나려는 시각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다. 그들은 이모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못했다. 주리는 차에 실리는 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울었다. 엄마, 나를 용서해줘. 그럴 수밖에 없었어. 죽어서라도 나를 이해해줘. 주리가 대학의 젊은 교수와 열애 중이라는 사실을 내게 알려준 것은 주혁이었다. 이모를 땅에 묻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였다. 물론 미국이냐 엄마한테는 충격이었겠지. 엄마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었어. 엄마가 그것 때문에 죽음을 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는 그렇게 못난 분이 아니셨어. 나는 시인했다. 이모는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었다. 삶 대신 죽음을 선택한 것 말고는 내가 알고 있는 이모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 생각해보면 그것조차도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모 같은 사람이 뿌리내리며 살기론 이 세상이 너무 얕았던 것이다. 이모는 그렇게 떠나갔다. 이모가 이 세상과 하직하는 사흘 동안 하늘은 내내 음울했고 겨울 끝에 찬바람은 한없이 모질었다. 내 머릿속은 모래를 가득 채운 것처럼 부석부석했고 먹먹한 가슴 한켠으로 쉼없이 이모의 편지 구절들이 흘러내렸다. 진진아, 나 이제 끝내려고 해.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나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서 무덤 속처럼 평온하게 말고. 모든 일을 끝내고 이모 집을 떠나던 날 나는 거실에 오디오 박스 위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몇 장의 CD를 발견했다. 이모가 자주 듣던 유행가들이었다. 나는 이모의 유행가들을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았다. 내 사랑하는 이모의 심금을 울린 노래들, 그 노래들 속에 헤어진 다음 날도 있었다. 17, 모순. 옛날
창과 방패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는다. 그리고 그는 또 말했다.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아낸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다.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모가 죽고도 세월은 흘렀다. 이모를 죽인 겨울이 지나고 봄은 무르익어서 사방에 꽃향기가 난만했다. 겨울이 있어 봄도 있다. 나도 세월을 따라 살아갔다. 살아봐야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아직 나는 그 모순을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다. 삶과 죽음은 결국 한 통속이다. 속지 말아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소한 이야기는 계속된다. 죽기 전에는 아무도 인생에 보잘것없는 사파들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크고 작은 액자 안에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걸어놓으며 앞으로 걸어간다. 이모부는 건재하다. 이모의 엄청난 배신으로 상처는 입었으나 정시에 출발하고 정시에 도착하기 위해 애쓰는 기차를 멈추게 하지는 못하였다. 주리는 미국에서 푸른 눈과 밤색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 속의 주리는 신부답게 활짝 웃고 있었다. 그러나 곰곰이 살펴보니 주리의 입은 활짝 열려 있지만 주리의 눈은 웃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주리에게 엄마의 죽음은 생애 유일했던 그리고 최대의 고통이었으리라. 이모는 자신의 죽음으로 자식들의 삶이 완벽하게 지리멸렬해지는 것을 막아냈다. 주리와 주혁은 평생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반추하며 살아갈 것이다. 진모는 아직도 갇혀있다. 사방이 벽인 깜빵에서. 그리고 자신의 짧은 생애 동안 공고하게 구축해놓은 우상의 세계에서. 삶의 사소한 사건은 갇혀있는 진모에게도 일어났다. 결국 비둘기가 떠난 것이다. 진모가 쏟아놓은 수뇌보의 대사를 사실로 믿는 비둘기는 눈물을 머금고 호주로 유학길에 올랐다. 그곳에는 이미 비둘기의 언니 한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비둘기가 그렇게 멀리, 그렇게 먼 곳으로 빨리 날아가 버릴 줄 몰랐던 진모는 상심이 컸다. 진모는 상심으로 몹시 수척해지고 거칠어져서 어머니의 애간장을 태웠다. 서울이나 부산이라면 졸개를 보내 관리할 수 있었는데 시드니는 너무 멀었다. 진모는 알고 있었다. 관리가 없으면 그 비둘기는 곧바로 다른 둥지를 틀 종류라는 것을. 또한 다 잡았다가 놓친 그 비둘기야말로 진모 인생에서 다시 못 만날 값비싼 종류라는 것을. 그래도 진모가 가진 보스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 계속 멋진 보스가 되도록 노력하면 멋진 보스의 여자도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진모는 아직도 최민수처럼 목소리를 깔고 말론 브랜도처럼 얼음 같은 표정을 연기하면서 그곳에 갇혀 있다. 어쩌면 진모는 허구와 진실이 똑같은 비율로 배합된 자신만의 세계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다. 아주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는 허구와 진실의 자리가 감쪽같이 뒤바뀔지 누가 알랴. 아주 감쪽같이 말이다. 어머니는 여전히 행복했다. 이젠 완전히 누운 채로 대소변을 받아내게 하고 쉴 새 없이 헛소리를 해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루하지 않게 했다. 면회를 갈 때마다 도무지 철들기미를
보이지 않는 아들도 어머니의 삶을 지리멸렬한 것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도왔다. 부쩍 말수가 줄고 홀로 처박혀 있기를 좋아하는 나. 안진진의 우울도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준다. 아버지 시중 때문에 결국 어머니는 가게에 점원 한 사람을 두었다. 얼마 되지 않는 수입에서 점원 월급까지 나가야 하니 그것 또한 어머니의 나날을 긴장으로 채워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더욱 바빠졌고 나날이 생기를 더해갔다. 아, 어머니의 불행하고도 행복한 삶.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인생을 벗어던지고 덤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진짜 인생은 자기 혼자 다 즐기고 덤으로 얹혀질 인생의 시기에 비로소 가족에게 돌아온 아버지는 천진난만 그 자체였다. 생의 이면을 보아버린 자의 그 많은 갈등과 괴로움도 단숨에 압축해버리니 별것도 아니었다. 남은 것은 음식에의 탐욕, 그것뿐이었다. 아버지의 뇌파는 오직 먹는 것에만 싱싱하게 반응하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굶어 죽는다고 엄살이었다. 배고파라. 아이고 배고파 죽겠어. 이것 좀 봐. 배가 납작하게 붙었잖아. 슬픈 일모를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비밀 반쪽을 나에게 나누어 주던 아버지는 사라졌다. 나는 그것을 확인했다. 아버지 손과 내 손을 맞춰 보았지만 맞지 않았던 것이었다. 병과 늙음이 아버지의 손을 축소시켜 놓았다. 아버지의 뼈만 남은 야윈 손가락을 힘들여 펴서 손바닥을 포개봤더니 두께는 고소하고 길이도 반마디나 내가 컸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는 영영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헤어질 것이다. 왜 사랑하는 우리를 멀리하고 떠돌아야만 했는지 묻지도 못한 채 나는 아버지와 헤어질 것이었다. 어쩌면 바로 그것이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인생의 비밀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옛날 창과 방패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는다. 그리고 그는 또 말했다.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아낸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다.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할 차례다. 나는 곧 결혼한다. 어머니와 이모에 이어 나도 4월의 신부가 된다. 물론 4월 1일 만우절은 아니다. 1년 전쯤의 어느 날 아침 불현듯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어야 해. 그래, 꼭 그래야만 해 라고 부르짖었던 나의 다짐이 마침내 결혼이라는 실천의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 다짐에 충실했던 1년이었다. 살필 수 있을 만큼은 다 살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생각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4월의 결혼식에 내 손을 잡아줄 남자는 그래서 나영규가 되었다. 일이 그렇게 되었으므로 헤어진 다음 날은 나와 김장우의 노래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헤어진 다음 날 죽음뿐이라고 생각한 이모와는 달랐다. 나는 잘 견디었다. 김장우는 어떠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인간에게는 행복만큼 불행도 필수적인 것이다. 할 수 있다면 늘 같은 분량의 행복과 불행을 누려야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라고 이모는 죽음으로 내게 가르쳐 주었다. 이모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나는 김장우의 손을 잡아야 옳은 것이었다. 그러나 역시 이모의 죽음이 나로 하여금 김장우의 손을 놓아버리게 만들기도 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보였던 이모의 삶이 스스로에겐 한없이 불행이었다면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하게 비쳤던 어머니의 삶이 이모에게는 행복이었다면 남은 것은 어떤 종류의 불행과 행복을 택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뿐이었다. 나는 내게 없었던 것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전에도 없었고 김장우와 결혼하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 분명한 그것. 그것을 나는 나영규에게서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이모가 그토록이나 못 견뎌 했던 무덤 속 같은 평온이라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삶의 어떤 교훈도 내 속에서 체험된 후가 아니면 절대 마음으로 들을 수 없다. 뜨거운 줄 알면서도 뜨거운 불 앞으로 다가가는 이 모순 때문에 내 삶은 발전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우이독경. 사람들은 모두 소의 귀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1년쯤 전 내가 한 말을 수정한다.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